인도말하고 중국말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전에 제가 구마라님 얘기할 때처럼 이 번역은 전체 흐름들을 끊어놓는다. 그러니까 뜻은 전달해 줄 수 있어도 그 느낌은 많이 상쇄된다라고 하는 게 구마라즘이 100% 맞는 거예요. 현장 때만 하더라도 원문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흐름이 다 끊어지는 거죠. 이 흐름이 끊어졌다는 거는 원전에 대한 필연성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더 이상 안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다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부터는 수나라 얘기, 수나라의 통일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위진남북조 360년을 끝내고 수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수문제 양견이라고 하는 분은 대단한 황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사에서 100대 사건, 그 다음에 100장면 비슷하게 이렇게 100대의 명군을 꼽으면 수문제가 들어가요. 그리고 진짜 정치도 잘한 분입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3번 정치를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이 고대 쪽, 고중세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관해치, 당태종 이세민의 정관해치, 그 다음에 당현종의 개원해치, 그 다음에 여기 어디 갔어요? 개황해치. 이렇게. 예, 그래서 수문제, 개황해치. 이게 다 연호입니다. 연호. 그래서 수문제, 그 다음에 당태종, 당현종. 현종은 양귀비 전까지는 무진장 정치 잘한 사람이에요. 무진장 정치 잘한 사람. 그래서 양귀비 이제 나중에 사건 터지고 나서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거고, 굉장히 처음에는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중세 시절과 관련해서는 3번에 굉장히 이제 정치를 잘했던 시절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청나라 때 들어보면 강건성세, 강희제 권룡제 때, 강희제 권룡제 때, 그리고 고대사로 넘어가서 한나라 때 이야기를 보면 그때는 이제 문경지시라 해서 문제하고 경제 때, 한나라 한고주 유방의 한나라 때는 문제하고 경제 때. 그래서 이제 축적해서 나중에 이제 무죄가 그 자본이 축적된 걸 가지고 무죄가 한번 치고 나갔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강건성세 때는 뭐 러시아도 깨고 뭐 다 깼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영토가 이렇게 뚱뚱해질 수 있었던 게, 암탉같이 이렇게 크게 뚱뚱해질 수 있었던 게 다 그 강건성세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는 중국 영토보다 그때 더 컸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아편전쟁 이후부터 중국이 쫙 꼬꾸라지면서 이제 맛이 가서 그렇지 그 전에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저런 시절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로마를 앞지르는 395년에 로마가 분열되고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되고 로마가 메롱 상태로다가 떨어지고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한 100여 년 정도 지나니까 로마가 해롱해롱 할 때 중국은 통일돼서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이 들어서는 거죠. 그리고 그 제국이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그리고 저 수문제가 그렇게 정치를 잘한 사람인데 개황해치라고, 근데 어떻게 저거를 그 다음에 아들이 한 방에 말아먹는지, 그것도 보통 대단한 능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최근 기업들 뭘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버지가 세워놓고 아들이 말아먹은 기업들이 있죠. 지금 이렇게 IMF 때 넘어간 기업들을 보면 한타에 끝난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잘 해놨는데 저걸 어떻게 망칠 수 있었는지, 그게 수양제, 이제, 그리고 수양제가 원래는 또 제위에 오를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제 내용을 보면 차남이에요, 차남. 그리고 형이 있었어. 근데 또 엄마 입김이 작용해서 또 신기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문제가 정치를 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누라 말을 잘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황제 중에서 최고의 공처가 하면 수문제를 꼽습니다. 마누라. 근데 그 마누라가 너무너무 이렇게 하는 바람에 후계자까지 이렇게 바꾸는 바람에 망한 거예요. 장남을 그냥 세웠으면 됐는데 다 자기 아들인데.
그거를 또 마음에 안 든다고 요렇게 바꿨더니 그 바꾼 놈이 더 상태가 메롱이었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에 세상 일이라는 게. 그래서 이 통일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 수문제가 왜 불교를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수양제와 관련해서는 또 이제 천태종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냥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기억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통일 전 얘기예요. 통일 전에 북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남방에는 이제 남조가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양자강, 그 다음에 회수, 그 다음에 여기 황하.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세 개를 연결하는 게 대운하거든요. 이 세 개를 연결하는 게 대운하. 그래서 북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이 북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가운데가 쪼개져 가지고 북위에 쪼개져서 서위 동위로. 동위가 어디 있었을까? 동쪽에 있었겠지. 동위 서위로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여기가 북제가 되고, 여기가 북주가 되고, 여기가 북제가 되고. 그래서 이쪽이 이제 쫙 밀어붙이면서 북주의 무제가 전체를 이제 통일하고, 위쪽을 다 통일하고 밑에까지 내려가려다가 죽었다. 그리고 그 무제가 북제 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패부를 단행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전에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기본 배경 생각하시면 되고, 요 이제 북제가 여기까지 다 먹어 들어왔을 때는 남방에는 양무제 양나라가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진패선에 진나라가 들어서는 때고, 그래서 이런 식의 대치구도가 있었다는 정도 아시면 되고, 이 양씨가 원래는 양씨가 아니에요. 이 성씨가 보유교라고 하는 성씨예요. 전에 당태종 이세민 얘기할 때도 제가 잠깐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그 양반이 원래 대하씨입니다. 대하씨. 그런데 이씨로다가 이제 바뀌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한족하로 성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분도 보유교라고 하는 성씨를 가지고 있어서 보유교. 세 글자 좀 심한 것 같은데, 보통 유목민도 두 글자인데 이거 세 글자야, 세 글자. 그런데 서위의 공제라는 사람이, 이 서위의 황제가 이 사람 아버지한테 이 수양제한테는 할아버지지, 할아버지. 여기 할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양씨라고 해 이러면서 성을 준 거예요. 원래는 보유교씨인데 너 양씨로 해, 이렇게 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이 실제로는 양견 아버지 때 바뀌었으니까 얼마 안 된 성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왕들이 그렇게 성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왕씨 있잖아요. 고려의 왕씨. 그러면 자기가 마음에 들면 신하를 너는 국성으로 해, 이러면 왕씨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해서 성씨들이 계속 집단이 커져. 편입 왕씨지. 그 사람들이 이제 편입 왕씨. 전통 왕씨가 아니고 편입 왕씨지. 이런 식으로 해서 커진다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는 양씨를 줬다는 거예요. 양씨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양반들의 출신 성분이 유목민 계열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나라, 당나라는 유목민 왕조예요. 유목민 왕조의 특징이 뭐냐면 한족 우월주의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뭐 자기가 한족이 아닌데 뭐. 그리고 이 이민족들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평등 정책 같은 걸 씁니다. 그게 나라가 잘 되는 이유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양견이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양견이라는 사람이 전에 제가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이름이 나라연이에요. 나라연. 나라연 금강, 밀접 금강 이래가지고 금강역사, 우리 그 석굴암 같은 데 보면 좌우에 금강역사 있잖아요. 들어가는데 거기서 원래 원판 핵심 금강역사가 나라연이에요. 나라연. 그래서 나라연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단단하고 세다. 금강역사라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문직이 비슷한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력적으로 코끼리의 100만 배, 유가백상의 100만 배의 힘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 그냥 인도에서. 그래서 그런 이름을 어렸을 때 붙여줬다는 거는 귀한 아들이니까 죽지 말고 튼튼하게 잘 자라라.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부터 불교적 배경이 있었는갑다라는 정도를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커서는 천자보살이라고, 이 양반이 이제 황제가 되고 난 뒤에 천자보살이라는 명칭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잘, 불교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불교를 이제 이렇게 진흥을 하는데, 되게 재밌는 게 이 양반이 원래 수왕이었었어요. 수왕.
이제 황제가 되기 전에, 황제 찬탈하기 전에는 수왕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원래 이 숫자가 아니고 이렇게 책받침이 있어요. 책받침이 있는 숫자예요. 저게 이제 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저게 골로 가는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자기가 황제가 됐을 때 저걸 글자를 빼요. 이해가 되시죠? 요게 약간 불길하다 해서 뺐는데 이게 이걸 뺄 게 아니었지. 아들을 뺐어야지. 글자만 빼서 될 일이 아니었던 거야. 참 그게 한치를 못 내다본다니까.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저 수 문제에 양견하고 많이 비유되는 게 진시황이거든요. 사실은 진시황. 통일제국을 오랜 분열기를 통일한 왕이고 그다음에 업적도 엄청나게 대단한 업적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진시황 같은 경우는 약간 폭군 이미지가 강력하고 이 수문제 같은 경우 시호부터가 문제요. 이 문자 잘 안 써주거든. 문자를 썼다는 거는 굉장히 정치 잘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양제요. 이게 햇빛이 비쳐서 다 말려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참, 단어 선택 잘하지. 조진다 이런 거 싼 표현을 이렇게 거침없이 끄집어내잖아. 근데 그러니까 아주 악랄하게 싹 조져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나쁜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단명왕조이기 때문에 그 다음 왕조에서 아버지까지 끌어내리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독립시켜서 올려준다고. 그러니까 수문제 같은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이 정도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 양반이 이제 제위가 이렇게 되는데 그 전에 북주에 무제, 이 무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북주의 무제가 이 북제도 밀고 그다음에 천하 통일을 하려고 패불도 시켰지만 한참 하다가 확 꼬꾸라져서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 무제의 아들이 선제인데 진짜 재밌는 사람이에요. 진짜 재밌는 사람. 아버지가 쟤는 내 아들인데 상태가 안 좋대. 하고 좀 팼대. 아니 황제 아들을 패는 게 정상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아버지가 또 아들은 또 잘 봤어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버지가 너무 늦게 돌아가셨다. 쟤는 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막장 집안.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등극하고 불과 한 1년 만에 21살에 양위를 합니다. 야, 기가 막히지? 20살에 등극을 했는데 한 1년 만에 양위를 해.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아니, 양위하는 스타일들이 누가 있냐면 이제 뺏겨갖고 양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단종. 이해되시죠? 그런 경우는 뒤끝이 별로 안 좋게 끝납니다. 그리고 또 양위하는 경우가 누가 있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방원이 나중에 양위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세종이나 문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게 세종이 저게 잘 할까? 이래서 자기가 이제 물러나서 제가 하는 걸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건 진짜 물러난 게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세종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수습. 그렇게 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뭐가 있냐면 양위하는 경우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진흥왕, 법흥왕 같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나는 물러나서 내가 수행을 하겠다. 내 일을 정리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은 출가하고 이제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뭐 충분히 다 했고, 그러니까 기업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내가 이제 원래 기업 회장이었는데 아들한테 물려주고도 이방원 같이 내가 이제 계속 보면서 수업을 하겠다도 있고 이게 가능하잖아요. 또 이제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그건 다 네가 하고 나는 뒤에서 뭐 복지 사업이나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수양할 수 있는 거나 하면서 내 인생을 정리하겠다. 이것도 가능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 양반이 양위한 건 21살에 양위하는 건 너무 좀 특이하지 않아요? 왜 양위했는지 알아요? 놀라고. 이 진짜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거 중국 사회도 이런 사람 없다. 놀라고 양위한 거야. 자기 아들 7살짜리한테 양위를 하고 자기는 뭐 하냐면 황후를 5명을 두고, 그러니까 황제가 돼서 도장 찍는 데 노는 거에 걸리적거리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완전히 24시간을 난 놀기 위해서 양위를 하는 거야. 근데 자기 아들이 7살이야. 이게 딱 봐도 너무 좀 안 맞죠? 상황이. 이게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퍼질러게 24시간을 노는 거야. 생각보다 황제나 임금이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지위가 어느 정도 되면 도장 찍는 데만 시간이 걸려요. 내가 결제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이만큼씩 올라온다니까요. 그거 보고 결제하고 옆에 사람이 이건 이겁니다. 이건 이겁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 짓만 해도 한탕 걸리는. 이게 시간이 아깝대. 아니, 근데 진짜 소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 잘 놀았는가 봐. 왜? 21세에 양위를 했는데 22세에 죽어요. 도대체 어떻게 놀았으면 1년 만에 사람이 죽지? 그리고 저 나이 때 저게 죽기가 쉽지 않거든. 저 나이 때 엉간히 놀아가지고는 저게 안 죽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놀면 죽을 수도 있지만 저 나이 때는 저게 그 시절 아니에요? 뭐 진짜 뭐 쇠도 씹어 먹는다 뭐 이러던 시절 아니에요? 저게 어떻게 20대 초반에 죽지? 모르겠어요. 양제가 아니 저 수 문제가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럴 개연성도 있어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럴 개연성도 있긴 한데 아무튼 저 사람은 놀라고 진짜 소신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이고 난 뭐고 필요 없어. 그러고 나서 자기는 양위해주고 아들한테 7살 먹은 애한테 양위를 해주고 자기는 놀아. 근데 7살 먹은 애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황제고 뭐고 귀찮지. 7살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 외척이 누구냐면 수왕이에요. 수나라 왕. 이게 양견입니다. 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다음에 죽고 22세에 죽고 22세에 가고 그 다음에 얘가 9살 먹으면 7살에 양위 받았으니까 8살에 죽는 거잖아요. 9살에 싹 감아 먹는 거지. 그래서 자기 아들도 양위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양위하느냐? 수 문제한테. 이렇게 양위를 하죠. 그러니까 2대에 걸쳐서 계속 양위만 하는 거야. 하나는 21세에 양위하고 하나는 9살에 양위하고. 요거는 단종 같은 양위죠. 네, 단종 같은 양이죠. 그리고 수 양제가 저게 이제 정통성이 약하기 때문에 외척으로서 이제 들어오니까 굉장히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 전에 있는 왕실들을 또 싹쓸이해요. 마치 이성계 쪽에서 고려 왕씨들 싹쓸이 하듯이 쫙 죽인다고. 죽인다고. 잔인하게 다 이제 저 집단들이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581년에 양위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그렇게 기존에 있었던 권력층들하고 그 다음에 저 황실 세력들을 다 죽이니까 황족들을 죽이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많죠. 위험하니까 야 저거 어떻게 좀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요. 자기는 정통성이 없으니까 일단 죽이는데 그때 어떤 일을 하면 이걸 면할 수 있냐면 언제나 똑같아요.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쟁을 하면 돼요. 그게 남조로 내려가서 이 진나라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북제, 무제가 다 통일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요 사람들 2명 제끼고 자기가 여기를 먹었고 저거를 싹 죽이기 시작하니까 여기 사람들이 웅성웅성 뒤에서 이제 꿍시렁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해서 이렇게 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진나라도 마지막에 가면 다 이렇게 약간 사치와 향락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위에서 내려오니까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근검한 이러한 정치들을 합니다. 이러다가 훅 가는구나. 사치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사치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누라가 세요. 마누라가 세. 마누라가 세. 마누라가 이 집안은 진짜 이 선비족 최고의 가문이거든요. 독고 가문.
야, 뭐 저런 집안이 있나 싶어요. 이게 이제 독고가라가 이 수문제 부인인데 이게 굉장한 여걸입니다. 굉장한 여걸이에요. 그래서 수문제가 즉위하는데도 엄청 힘을 보태줘서 사실은 즉위하는 거예요. 근데 저 양반이 첩두는 꼴을 못 본다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수문제는 배다른 아들이 없어. 첩이 없어. 황제인데 첩이 없어. 이 양반이 수문제 부인이잖아요. 황후잖아요. 이 양반 언니가 누구냐면 북주의 무제의 부인이에요. 북제 무주의 부인이에요. 북주 무제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이 양반의 또 다른 언니는 누구냐면, 그러니까 당나라의 개국한 황제가 우리식으로 하면 이성계 같은 분이 이연이거든요. 당고조 이연. 그리고 요 밑에가 당태종 이세민, 그 다음에 당고종 이치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 양반 부인이에요. 이 양반 엄마예요. 엄마. 이 양반 엄마. 그래서 한 집안에 황후가 셋이 나와요. 세 나라의 황후가 한 집안, 한 엄마 배에서. 놀랍지 않아? 놀랍지 않아? 좀 놀라봐. 그 세상에 그런 집안도 다 있어. 저는 저게 가능한가 싶은 정도의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집안 사람이 황후가 셋이나 나와. 그래서 굉장히 자존심이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고.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렇게 해서 뭐 남편 뭐 바람 피는 꼴도 못 보고 걸리면 죽어. 걸리면 죽어. 그 실제로 그 뭐 여자 하나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남편만 그런 거를 못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식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육시킨대. 자식한테도. 그리고 대신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 일부일처제야. 일부일처제의 화신이야. 야, 이거 이제 무서워서 바람을 못 피는데, 이게 첫째 장남인데 내가 보기에는 얘가 착해요. 얘가 착해. 그래서 뭐가 있냐면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았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안 보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그냥 이렇게 하고 살래요. 뭐 이런 식으로 했는가 봐. 그래서 태자에 세워졌다가 잘립니다. 너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할 거면 태자 잘려. 그렇게 해서 둘째가 나중에 수양제가 되는 양광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아이러니하지. 오히려 얘가 낫다니까. 얘는 솔직한 캐릭터고 얘는 철저하게 이중적 캐릭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있을 때는 참는 식으로 싹 하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는 본색을 안 드러내더라고요. 진짜 막장이 이제 또 터지는 거예요. 진짜 막장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제가 결국은 황제가 되는데 그 황제 되는 것도 보면 저게 또 이제 막판에 가면 아버지가 이렇게 딱 상태를 보니까 양제가 쟤는 안 되겠대. 그래서 다시 양용으로 바꿀까? 뭐 이런 걸 해요. 그리고 또 양제가 저게 또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아버지한테 찍히는 그게 이제 선화부인이라고 이 진나라 공주가 있어요. 이 진나라 공주 되게 이뻤대요. 되게 이뻤대. 그게 이제 아버지 첩으로 이렇게 이름이 걸려 있었는데 그걸 또 뭘 어떻게 했대. 그게 지금도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왕조국가에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걸 다시 일로 바꿔야겠다라고 하니까 얘가 이게 위험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보냈대요. 아버지를 보냈대요. 아버지를 제거하고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지. 왕자의 난이지 일종의.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황제로 다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제는 처음부터 굉장히 좀 특이한. 근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양제가 너무너무 폭군으로 몰려있는 사람이라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연상훈 같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쁜 건 아무튼 양제한테 다 몰려있어. 지금 현재로서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나오는 거는 이건 뭐 한 묶음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인간인가 싶은 정도의 거리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제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마지막 욕심이 진짜 잘 해보려고 했던 거지. 그렇게 해서 양제가 등장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죠. 그래서 이 양제도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쪽에 진나라 정벌 할 때, 아버지가 진나라 정벌 할 때 사령관으로 보내거든요. 사령관으로 보냈더니 이거를 효율적으로 잘 이겨요. 그래서 능력을 발휘해줬지. 아무튼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고, 이 양반도 굉장히 불교적이에요.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은 북쪽 사람이니까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봤었던 게, 이제 만나게 되는 게 천태종의 지자대사입니다. 천태지의라고 하는 분이에요. 지의라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인연이 되는, 이게 이제 천태종이 나중에 수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나가는 불교 종파가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수문제가 개황해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업적들을 쌓는데, 기본적인 거는 근검절약이에요. 사치를 금지하고 근검절약하는 걸 했었고, 그 다음에 과거제를 도입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양반의 최대 업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대운하 시작. 대운하는 진짜 필요한 사업이었어요. 대운하는 진짜 필요한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제 통일제국이 되면 왜 무리해서 자꾸 토목공사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토목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목공사라든지 전쟁을 일으키든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통일 상태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서 전쟁 포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사람들을 집에다가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 지으세요. 고향에 돌아가면 전쟁터에서 수십 년씩 있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농사 지으면서 만족이 안 됩니다. 전쟁터에서 어떻게 보면 방탕하고 자기 꼴리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약탈도 하고 이게. 그런데 거기서 땅 갈아먹으면서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불만이 나온다고. 뭐 어느 때는 어땠는데. 그리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이게 위협 세력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네를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 최대한, 그러니까 무기를 뺏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최대한 얘네가 못 돌아가고 그 다음에 밥을 주는 공공근로를 하게 돼요. 그런 게 대운하 건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 진시황도 그렇게 해서 만리장성 수축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는 공공근로로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힘 풀릴 때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가야 안전해요, 제국이. 제가 만약에 황제거나 안 그러면 그 당시에 신하였어도 저도 그런 의견을 냈을 거거든요. 풀어주는 건 너무 위험해. 수십만의 남성을, 그것도 군인이었던 사람들을 풀어준다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수문제가 진짜 대운하를 이제 파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맨 처음에 어디 팠냐면, 이거 파기가 너무 어려운데? 맨 처음에 판 거는 여기 장안, 여기가 원래 대흥이라고 한대요. 대흥? 그 당시 이름이 대흥입니다. 지금 장안입니다. 지금은 서안이지. 장안.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명칭은 장안. 그래서 요 장안하고 요렇게 물기를 붙이는 이런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강남하고 이렇게 뚫으려고 이제 작업들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이러니까 수문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그만할까? 그러니까 사람이 착해. 어진 사람이죠. 어진 사람이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양제는 그걸 이제 밀어붙여서 다 성공을 해내는 거고. 그래서 진시황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수문제를 비교하면 진시황에 두 가지 업적이 있어요. 큰 토목공사로는 만리장성 수축. 중국을 대표하는 만리장성 수축. 그 다음에 제도로는 군현제입니다. 그리고 수문제 같은 경우는 대운하 시작. 대운하 진짜 중요한 겁니다. 만리장성하고 비교도 안 돼요. 대운하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대운하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부고속도로 뚫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경부고속도로 뚫는 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물류 유통 자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대운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제. 9년제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9년제를 지금까지 쓰고 약간씩 바뀌었을 뿐이지만 실제로 9년제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제도 바뀌었지만 기본 틀은 그대로 쓰이는 거죠. 지금 뭐 국가고시라든지 이런 거 다 과거제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전에는 귀족제였다면 저게 왕권 강화를 위해서 과거제를 하는 거예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래서 귀족들이 있으면 자기도 귀족으로 해서 이렇게 날로 먹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에게 과거 시험을 봐서 뽑힌 사람은 왕을 위해서 충성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신분 자체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머리가 좋은 사람이지. 그래서 왕이 너 이렇게 위로 올라와 이렇게 해서 뽑아주면 그 사람들은 왕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세력을 강화시키고 황제권을 강화시키고 귀족 세력을 누르기 위해서 과거제를 만드는 건데, 이 과거제가 무진장 대단한 제도인데 저것 때문에 사실은 불교가 골로 갑니다. 수 문제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것 때문에 나중에 불교가 골로 가요. 과거제를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텍스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거 시험의 텍스트에 불교 과목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귀족제면 어떻게 되냐면, 귀족은 시험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지분에 의해서 내가 어떤 벼슬을 사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크기에, 사이즈에 맞춰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오래도록 잘 살고 그 다음에 내 집단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어떠한 이익 집단 같은 걸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재벌들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사돈, 뭐 중혼, 뭐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 이익 집단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귀족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떠한 너네는 뭔가 특별해라고 했을 때 종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그게 불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과거제 속에서는 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텍스트가 유교 텍스트야. 왜냐하면 정치를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다 그냥 그거부터 어렸을 때 공부하는 거예요. 특별히 배경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어렸을 때 기본적으로 박혀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나중에 이제 주자 같은 사람들은 불교를 씹거든요. 중간중간에 계속 씹어 넣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불교는 상태 메롱.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 세뇌되면.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동의해요. 사실은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어렸을 때 부모가 종교 선택해 주는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기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판단력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선택해 주는 거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게 몇 번 반복되면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성을 느끼지 못해요. 이게 이제 쇠뇌 작용이거든요. 북한만 세뇌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 대해서 세뇌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한 비슷한 간접 세뇌가 유교 경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불교가 나중에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남성시대 때 주자학이나 이런 것들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자는 평생 동안 뭘 했냐면 과거 시험 보는 책의 텍스트에 주석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참고서. 우리도 그런 거 있었어요. 절대적인 참고서가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뭐 수학이면 수학의 정석.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딱 봐야 되는 책들. 그거를 내가 쓰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는 안 무너지지.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거기다 인입시켜 놓으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쇠뇌돼요. 그러면서 불교가 뭔지 판단하고 나서 싫은 게 아니고 무조건 싫은 거야. 지금 기독교도 불교를 비판할 때 보면 그런 식이거든요. 불교에 뭐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쟤네는 무조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게 쇠뇌 현상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비슷해요. 이게 과거제 때문에 이제 나중에 불교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나중에는 이제 점점 중국이라는 나라가 과거제 비율이 커지고 이 귀족제 비율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귀족제 비율이 컸다가 조선시대 내려가면 귀족제라기보다는 과거제 비율이 훨씬 커지죠. 수나라 문제의 과거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획기적인 제도였긴 하지만 그리고 타당한 제도였었어요. 하지만 불교를 자기도 모르게 골로 보내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종교를 정치인 뽑는 데서 기본 과목으로 넣을 수는 없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였었어요.
그렇게 해서 점점 저쪽으로 이제 기울기가 조금씩 저쪽으로 가게 되는. 그리고 유교는 왜 위진남북조 시대, 그 다음에 수나라, 당나라라고 하는 다 불교 시대를 거치면서 유교는 왜 살아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 자꾸 있거든요. 저것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과거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걔네는 무조건 어느 정도는 계속 지분을 줘야 돼. 과거제가 있으면. 방법이 없어. 완전히 드러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선 정치사에서 불교는 드러내도 돼. 근데 고려시대 때도 유교는 드러낼 수가 없어요. 다. 정치를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제 때문에 불교가 골로 갔다라는 얘기 내가 하는 거라니까. 딴 사람들이 이런 거 못 찾아요. 나는 왜 하필 동아시아에서 불교가 넘어갔을까를 쭉 추적을 해보면 과거제.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과거제. 그게 이제 이 수문제가 했었던 업적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비견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비견되는 건데, 대운하가 만리장성보다 훨씬 대단한 일입니다.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을 닫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중국 이러면서 자기를 닫는 거고, 저 대운하는 남북을 통일시켜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의 거대한 중국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중국이라는 게 화북 쪽만 중국이에요. 여기 이제 만리장성이 있으면 요만큼만 중국이에요. 진시황 때도 요만큼 중국이에요. 근데 위진남북조 시대 때 강남으로 한족들이 쫓겨서 내려갔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상황을 보니까 여기가 강남을 수향이라 그러더니 물의 고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이모작 산모작도 가능하고 물산이 풍부해요. 화북에서는 벼농사도 안 됩니다. 여기는 밭농사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는 벼농사도 돼. 그렇게 해서 여기는 물산이 많고 경제력이 좋아.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는 잘 몰랐거든. 저기는 오랑캐 땅이라고, 옛날에는 여기가 중국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기를 오랑캐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돈이 되는 땅이지. 그리고 한족 문화는, 한족은 쫓겨가지고 동진시대부터 쫓겨가지고 여기가 오히려 한족의 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올려서 땡겨서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항주에서부터 낙양까지를 연결하는 대운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강을 연결하는 거예요. 황하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회수하고, 그 다음에 양장을 연결하는. 그리고 이걸 나중에 북경까지도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경항대운하라고 해요. 경은 우리도 경 이러면 강경선 이러면 강릉하고 경주, 그러니까 그 서울, 이렇게 경이라는 게 서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도 경항 이러면 경은 북경이고 항은 항주예요. 항은 항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운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꺾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는 운하도 하나 생기고, 이렇게. 그래서 낙양까지 연결시키는 저게 이제 대운하 건설이고, 저거를 누가 완성을 시키냐면 수양제가 합니다. 수양제 진짜 밀어붙이는 능력은 진짜 대단하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식의 사고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저 운하건설이라고 하는 거를 불과 8년 만에 다 끝냈는데,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불가사의한 일. 저도 처음에 저 운하를 처음 봤을 때, 저게 진짠가 싶은 정도였었어요. 거의 강입니다. 촌놈이 볼 땐 강입니다. 내가 중국에 처음 갔는데 이 운하 처음 보고 굉장히 놀랐잖아. 근데 진짜 운하가 커요. 그렇게 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저 대운하 건설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수양제가 강남으로 뱃놀이를 하려고 갔어. 뱃놀이를 하려고 저 운하를 그냥 물류 유통을 위해서 아버지처럼 그렇게 뚫었으면 됐는데, 뱃놀이를 구경 가려고 한 거야. 구경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임금이 황제가 타는 배를 용주라고 해요. 용주. 용이 용이 상징이잖아요. 이게 배인데, 그래서 대용주인데 도대체 얼마나 큰 배인지를 모르겠어. 기록에 나오면 200척이에요. 200척이면 배 길이가 얼마냐면 500m예요. 아무도 안 놀래네? 아무도 안 놀래네? 나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기록에 그렇게 나와. 500척이야, 500척.
이거 200척. 200척이면 500m야. 500m. 길이가 500m. 폭이 한 100m 돼. 그런데 거기에 호위선이 한 1000척 된대. 그게 다 내려가려니까 바닥을 겁나 파고 옆에를 엄청 파지 않으면 배가 못 가요. 무진장 크게 판 거야. 무진장 크게. 저게 그냥만 팠으면 진짜 성군 소리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놀러를 3번을, 그 3번 가면서도 또 저가 주변에 삥을 다 뜯어요. 그거 탁 다니면서 다 그쪽에서 부담이야. 그래가지고 저게 이제 밀란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갖고 세금 갖고 안 돼요 이러니까 그러면 내년치 세금도 내. 이래가지고 막 땡겨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뭔 놈 문어발식 사업을 벌려요. 이게. 그래서 동쪽에 낙양을 수도로다가 옮기면서 낙양을 완전히 하나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서울 만들듯이 하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 만들고, 고구려한테는 또 왜 저렇게 들이박는지를 모르겠어. 나 참. 저게 이제 고수전쟁이라고 고구려하고 4차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거기다 또 들여박지. 만리장성을 왜 고쳐? 니네가 유목민인데, 유목민의 기상을 해갖고 이렇게 틀 생각을 해야지. 만리장성 고치는데도 엄청난 인력 들지. 대운하 건설, 고구려에 갖다 박지. 그 다음에 새로 수도를 하나 만들어. 이 4개를 동시에 벌려. 딱 들어봐도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만 해도 휘청휘청 하는데. 근데 되게 재밌어요. 고수전쟁이 나중에 70년 동안 싸우거든요. 고구려 망할 때까지 싸우니까. 1차 전쟁이 598년에 벌어지는데 수문제가 벌린 전쟁입니다. 기가 막혀. 저거 보면 너무너무 대단해. 수문제가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천하를 언제 통일하냐면, 봐봐. 581년에 제위에 올라갔지만 실제로 통일하는 거는 589년에 천하를 통일하거든요. 통일하고 나서 598년에 지금 이게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통일하고 나서 뭔 얘기를 했냐면, 야 이제 옆에 찌부리학지들이 이제 꾸버 이렇게 한 거예요. 야 너네 이제 내가 진정한 패자니까 너네 이제 좀 이렇게 해라. 이거 진짜 대단하다. 고구려 진짜 고구려 영양왕이 1만 명을 데리고 와서 선제 공격합니다. 꾸부라고 했더니 1만 명을 동원해서 기병을 데리고 와서 공격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수 문제가 뚜껑이 날아가요. 그래서 30만을 동원했다고. 30만을 동원했다가 이제 박살이 나죠. 그게 고구려는 언제나 쓰는 전법이 있어. 그 아주 진기한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겨울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만주벌판에 영하 40도 쾌속냉동으로 조져버린다는 거예요. 30만, 뭐 100만 다 필요 없어. 많이 올수록 더 골치 아파져. 왜? 보급이 끊기니까. 그래서 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기한 이야기들, 고구려는 그때만 해도 기상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 뭐라고 했더니, 그러면 한번 해보든가. 북한이구나. 그거는. 그거는 북한이구나. 그래서 그런 기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구려가 이제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70년 동안 전쟁을 하니까 못 버팁니다. 이게 아무리 세도 어떻게 70년을 전쟁을 해. 그러면 나라가 거덜이 나겠지. 뭐 한두 번 싸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70년 전쟁. 결국 고구려 끝날 때까지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뭐 고수전쟁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지만 거기까지는 다 못하고 대운하 건설 정도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양제 나중에 몰락하는 문제 그래서 수나라 끝나고 그 다음에 천태종 이제 발흥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나라의 저 통일군 주인 이제 수나라 문제가 이제 불교를 통해서 결국 전체를 이제 화합시키고 하나로다가 370년을 쪼개져 있었는데 얼마나 서로 다양성들이 이렇게 돼 있겠어요. 몇백 년을 쪼개져 있으면 야 이게
같은 나라 맞아?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이제 하나로 화합시켜야겠다. 근데 그 화합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그게 불교.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 바이오에서 황제 감로수를 선물로 드립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